여야 진영의 대선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이낙연 캠프 간의 경선 불복 논란이 벌어졌고 국민의힘은 탄핵 발언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를 17일로 연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자체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다시 한번 의결을 미룬 건데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3.9% 인상률을 놓고 안보를 위한 보험이란 의견과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양, 모교 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원팀 경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네거티브 공방과 경선 관리 등을 놓고 당 내용이 커지고 있는 여야의 대선 관련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선 경선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불복 논란으로 이재명, 이낙연 예비 후보 측이 신경전을 벌였는데 경선 승복 공동선언을 하자고 하자 상대 측에서는 경선 불복 프레임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낙연 예비 후보는 한 번도 불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정세균 추미애 예비 후보도 경선 승복은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면 장담이 안 된다.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낙연 후보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전에 불복은 없고 한 번도 불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른 의원의 걱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서른 의원도 SNS를 통해 모두가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을 바라고 있는데 누가 불복하겠냐며 경선 불복 프레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는 3차 토론을 마치고 SNS에 도저히 자신을 지지하라고 설득하지 못하겠다는 다른 후보 측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 지지자들에게 이 말하면 됐다, 지지할 만하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경선 승복 공동선언으로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승복하겠다. 라는 그 발언의 진정성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선대위원장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하자. 정세균 후보와 추미애 후보는 경선 승복은 기본적인 것이라며 굳이 공동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SK노믹스 정책을 발표한 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경선은 결과에 승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추 후보는 경선 승복을 제안할 정도로 우려되는 후보가 있다면 후보 간에 서로 오해를 풀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박용진 예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며 1대1 맞짱 토론을 제안했고 김두관 예비 후보는 구미 한국산업단지 공단을 방문해 지역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6명의 예비 후보들은 오늘 저녁 자신의 주요 공약을 홈쇼핑 형식으로 판매하는 더민 정책마켓 정책 품절 대란쇼에 출연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 후보 측의 경선준비위원회의 월권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번에는 윤 후보 측의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자 이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각 대권 주자들은 방역,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등 공약 만들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 신지호 정무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꺼냈습니다. 탄핵 발언은 경준이가 당원 당규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당 주체 행사 패싱과 공격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캠프 내 주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후보는 캠프 관계자들에게 당의 화합과 단결해야 하는 언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밝혔고, 신지호 정무실장은 이 대표를 겨냥하거나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대권 주자들은 방역 경제 전문가, 대학생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는데 정부가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할 때마다 대유행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 등을 논의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고충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듣고 앞으로 저나 또 우리 당이나 나라의 어떤 정책을 설정하는데 방향성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원희룡 후보는 한국외식중앙회를 찾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승민 후보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는 17일 비대면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말까지 자체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했는데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하는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오는 17일로 연기됐습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에 이어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안을 주말까지 내놓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심사 일정을 미룬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안을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삭제하고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등도 대거 손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대안과 함께 개정안 처리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도 민주당을 향해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고, 그 가짜 뉴스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 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이 문제를 다루고 숙고된 입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가 일단 다음 주로 미뤄졌지만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이 워낙 크고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안건 조정위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대3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 조정위에 비교섭 단체 몫으로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 안건 조정위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기로 했었죠.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올리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외통위가 공청회를 열었는데 분담금 13.9% 인상률을 산정한 방식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위비 인상분은 1조 1,833억 원으로 우리 측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합쳐서 13.9%로 산정됐습니다. 공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방위비 분담금 계산 방식. 규모로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이 아니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나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항목별 소요를 중심으로 비용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 소요형으로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하고 논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까? 정부 내에서 소요형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분명한 내부 방침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하고 우리 입장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노동자의 관리는 일본 정부가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노동자들한테 돈을 건네주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 국회 앞에서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국회 비준도 안 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감원하고 하청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도 주한미군은 임금을 1%만 인상했고 근로조건 개선 요구사항도 전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준 동의 찬성 측에선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의 안보를 위한 공공재이자 보험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90% 이상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는 전액 다시 한국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반대 측에선 한미 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우리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건 개선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 백신 수급까지 차질이 빚어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어는 백신인데 백신 부작용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검사 의무화 법안이 준비 중입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최근 모더나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한 여성이 질병관리청에 검사를 요청했는데 질병청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접종 닷새 만에 혈전증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질병청은 여성이 검사를 의뢰한 혈전 증상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모더나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검사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모두 검사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엔 백신 부작용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김미애 등 여야 의원들은 선 보상, 후 인과성 입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방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으면 즉각 보상을 실시하고 인과성 입증 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복지위는 지난 6월 각각의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했지만 질병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입니다. 또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하는 시스템에 백신 일련 번호를 입력해 백신 유통 정보나 재고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 모두 백신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적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월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 특위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출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의원 142명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2명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 행사를 공권력으로 막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측의 한미연합훈련 비난을 역비판하면서 남북 통신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당국자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매우 위험스러운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데 어렵게 찾아온 대화 국면에서 서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훈련 방식과 규모가 대폭 조정됐고 한미 모두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북한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조속한 남북통신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실형 선고를 두둔한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정 교수가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 문제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여권 인사들은 조국과 함께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성 친문 표심만 의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지만 결국 무늬만 있는 가짜 사과였다며 내로남불에서 벗어나긴커녕 더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진보 집권을 꿈꾼 동지들의 헌신을 희망으로 부활시키고 양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한국 정치의 판을 가로지르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의 미래를 여는 길에 자신의 쓰임새가 있다면 후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는 24일 전후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민주당 경선 관련 소식부터 이제 살펴볼까요? 경선 불복 논란이 나오면서 이 본선을 치르기도 전부터 내부 분열, 이런 갈등이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이 촉발됐던 캠프들에서 논란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번 경선 불복 논란을 아예 종식시키자면서 경선 승복 공동선언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 우원식 선대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각 캠프 선대위원장들이 모여서 선언을 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련 발언을 자제했던 이낙연 후보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불복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고 논란의 당사자인 서른 의원도 SNS를 통해 자신의 머릿속에는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경선 불복이란 단어를 이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한 건데, 근데 이재명 캠프에서 제안한 경선 승복 공동선언, 이거는 이제 안 하는 분위기인가요?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직접 이 경선 불복은 없다고 밝혔으니까 이쯤 하면 됐다라는 분위기거든요. 이낙연 캠프 서른 선대위원장은 너무 당연한 걸 하자고 하니 새삼스럽다는 반응이었고요. 정세균 추미애 후보도 역시 너무 당연한 경선 승복을 굳이 선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입장이고 김두관, 박용진 후보 역시 경선 승복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재명 캠프 우원식 선대위원장은 경선 불복이 없다고 밝힌 것 자체가 공동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화답에 감사하다고 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선 승복은 당연한 거니까 선언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번에 그 경선 불복 논란은 여기서 이제 일단락되는 건가요? 일단 분위기는 그런 것 같은데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낙연 캠프 측이 이재명 캠프 측에서 경선 불복 프레임을 일부러 만든 거 아니냐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서른 선대위원장의 걱정을 이재명 캠프에서 경선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른 선대위원장도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한 당원들은 한마음인데 이재명 캠프 측에서 경선 불복 프레임을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 논란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 모두 경선 불복은 없다 이런 입장은 확인을 했는데 경선 불복 논란 프레임을 씌웠다는 걸로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이제 불신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네. 이번에 그 야권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또 그 난데없이 탄핵 논란에 또 이제 휩싸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현재 이제 휴가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불쾌감을 표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서 윤석열 캠프 측이 탄핵까지 꺼내들면서 이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들겠다는 공격의 목적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윤 후보가 당 지도부가 없을 때 입당하고 원희룡 후보에게 쪽방촌 봉사활동 불참을 종용한 데 이어
이제는 탄핵까지 거론하는데 아무리 당을 흔들어도 공정 경선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그 탄핵 논란을 촉발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이제 신지호 정무실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해명을 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신 정무실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오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네. 이 탄핵 관련 발언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한 것뿐이고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거나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또다시 추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네.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과 당대표께 부담을 드리게 돼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이제 뭐 기자들을 통해서 뭐 그 유감 표명을 이제 한 건데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문자나 SNS 뭐 전화를 통해서 사과를 받은 적이 이제 없다. 뭐 또 이렇게 네, 이제 맞습니다. 말을 했다면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받은 걸로 뭐 받아들여야 될까? 이준석 대표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이게 처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신 정무실장의 해명을 듣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대표는 직접 사과를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고 유감을 할 거면 직접 본인한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해해 달라면서 통합과 단합을 위해 손잡고 노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 측이 직접 이제 전화를 걸어서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네. 뭐 이쯤에서 이제 좀 이해해 달라.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뭐 사과와 이제 유감 표명을 한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이 이걸로 이제 봉합이 될지 우리 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누가 먼저 잘못을 했냐 좀 따지기 전에 이런 갈등 자체가 당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고 또 당사자인 두 사람이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봉합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데요. 네. 일단 당내에서 나오는 우려들도 종합해 보면 지금은 내부 분열을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이게 이 대표를 겨냥한 거냐 아니면 윤 후보를 겨냥한 거냐 차이가 좀 있는데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이 대표를 영화 미나리의 조연 역할인 윤여정 배우에 빗대며 한 발 물러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와 나를 세워왔던 홍준표 후보와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홍 후보는 윤 후보 측에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흔드는 게 가관이라며 당원이 됐으면 당 방침에 순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신 정무실장이 금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캠프에서 떠나야 하고 당에서도 윤리위를 구성해 엄정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탄핵 논란은 경준위가 오는 18일과 25일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한 걸 두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 반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게 됐는데요. 18일 1차 정책 토론회에 윤석열 후보의 참석 여부가 이번 사태가 봉합되느냐 아니면 갈등이 더 커지느냐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참석 여부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이 많은데 어쨌든 다음 주죠 18일이 여기 이제 1차 정책 토론회에 윤석열 후보의 참석 여부가 뭐 봉합 국면으로 가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거라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민주당 경선 불복 논란의 일단락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윤석열 충돌의 봉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2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라면에 계란 2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달 말 경선버스 출발을 앞두고 최근 당내 논란으로 어수선합니다. 특히 야권 1위 주자인 윤석열 후보. 경쟁 주자들의 견제 속에 이준석 대표와 신경전까지 벌이면서 여의도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요즘 윤 후보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 후보 캠프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다는 윤 후보의 매력,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제가
윤석열 후보의 매력에 푹 빠져서 합니다. 스케줄에 대한 얘기도 하기 위해서는 되게 가는데 네. 라면도 끓여주시고요. 계란 2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이게 굉장히 투박하고 직설적이고 서민적인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법도 닮은 것 같고요. 김영삼 대통령의 볼륨만 크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 이런 것들을 좀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윤 후보가 직접 라면을 끓여주면서 계란 2개를 물었다는 일화를 전하면서 투박하고 서민적인 매력에 빠졌다는 장제원 의원. 그런 모습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법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찰력,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진력을 모두 닮은 것 같다. 이런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사실 윤 후보와 장 의원의 관계, 인연보단 악연에 가까웠죠. 장 의원이 2018년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당시 정부 측 인사였던 윤 후보를 날카롭게 추궁하면서 저격수로도 불렸는데요. 장 의원은 이런 저를 중용한 것을 보면 윤 후보의 포용력을 알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포용력이 넓다는 윤석열 후보, 어제 이준석 대표의 갈등설을 일축하면서 자신의 SNS에 닭다리까지 양보한 사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여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윤 후보의 매력이 이 대표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도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국민의 삶은 누구의 책임입니다. 어제였죠.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가 당내 초선 모임에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발언한 이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여당 의원들과 대선 주자들이 오늘 일제히 공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최재형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소위 낙수효과, 낡은 이론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에 세계적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낡은 이념과 이론 체계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야당 대선 후보들의 발언들을 들으면 걱정이 앞섭니다. 공부가 부족한 것인지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형 후보를 향해서 공부가 부족한 것이냐, 서민들 삶을 모르는 것이냐고 돌직구를 날린 박주민 의원. 최 후보의 생각은 낡은 이념과 이론 체계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서 국가가 국민 삶을 책임지는 게 북한식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내걸었던 영국은 공산주의의 본고장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역시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캠프는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최 전 원장이 꿈꾸는 세상이 설마 무정부냐고 반문했고요. 박용진 후보는 SNS를 통해 국가를 이끌 문제, 진지한 고민도 없는 사람은 대통령은커녕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최재형 예비후보는 오늘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최 후보는 모두 제 발언 취지를 호도하거나 오해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는 정부가 있다면 그것은 완벽한 천국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삶에 군림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솔직한 정치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작은 정부론에 대한 소신을 지키겠다는 최재형 후보, 과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선 레이스가 한창인 여야 정치권, 이번 주도 이런저런 논란으로 시끌시끌한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송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지난주에도 일부 했던 얘기인데요. 네. 원래 그 당내 경선이 뭐 본선 못지않게 치열한 법이긴 한데요. 요새 그 양상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더구나 지도부하고
경선 주자가 싸우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왜 이런지 좀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갈등의 이제 불씨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난데없이 또 대표 이준석 대표 탄핵 논란까지 불거져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주자들 간 후보들 간의 이 싸움이 아니라 당대표와 유력 주자들 간의 이 갈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먼저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님. 이게 근본적으로는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이 스타성이 강해서 벌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래 이제 경선관리대표가 누구인지 아무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네. 이제 대선 주자 중심인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대표 선출될 때부터 36살 세대 교체 명분을 가지고 등장한 스타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하고 그 광도가 사실 뭐 대선 주자들 못지않은 그런 스타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충돌은 처음부터 좀 불가피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말을 좀 너무 좀 약간 함부로 하는 측면은 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뜬다 이거야. 뭐 3월 달에 한 얘기니까 굉장히 네. 오래전 얘기죠. 그때 뭐 네. 본인이 대표가 된다고 생각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최근에 뭐 라이언 킹 영화 얘기를 하면서 하이에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이에나라는 짐승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죠. 죽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유력 대선 주자 옆에 참모들을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뜨겠다라고 하는 발언, 뭐 그 부분이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바로 그런 자세가 문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본인이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런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그러면 그 이후에 특히 그 여러 그 후보군 중에서 윤석열 캠프만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야권 전체에서 뭐 부동의 1위인 거는 틀림없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그 아슬아슬한 1위 정도가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대표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각을 세워왔던 부분이 결국은 그 배경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먼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신지호 부실장의 그 탄핵 발언도 네. 사실은 그 발언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발언이 오후 3시쯤에 쫙 돌고 그다음에 한 6시 넘어서 이게 라디오에 나와서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이례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경선 관리자로서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고 뭔가 경선을 본인이 좀 주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경선 관리자로서의 대표로서의 정체성 그 부분을 잃은 데서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경선을 정말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3월 6일 날 그 본인이 밝힌 대로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대표가 됐다는 그런 그 정신 자세, 마음 자세 이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경준이가 준비한 18일, 25일 예비후보 토론회가 당장의 쟁점인데요. 원희룡 후보나 일부 최고위원은 이게 월권이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토론회 취소를 위한 임시 최고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도 경선 준비 권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경준이 권한 관련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그 최고위 입장이 좀 무엇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유권 해석을 할 입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당무에 관해서는 최고위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준이 나름대로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조정하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없이 절충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김 원내대표는 최종 의사결정이 최고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에 이 대표가 휴가차 머물고 있는 경북 상주를 방문해서 긴급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두 분은 경준이 권한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 경선 준비위원회잖아요. 네. 또 하나는 저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경선 관리위원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단어에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네. 경선을 준비하는 위원회죠, 이거는. 그러니까 경선 일정을 언제 어떻게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관리위원회 단계로 넘어가면 경선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뭐 TV 토론은 몇 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 토론 방식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룰을 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경선준비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저희도 뭐 정치부 기자 참 오래 했습니다만은 네. 경선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경선을 준비하면 되는 것인데 그 단계에서 경선 후보 간에 뭐 토론을 붙이겠다? 이거는 경선관리위원회가 할 일이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경선준비위원회는 뭐 토론을 이렇게 구성할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다. 준비 단계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 위원님께서 이제 선관위 토론회 위원이시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경선 관리위원회가 월권인 게 맞습니까? 이거는 토론회 주관은 이게 선관위의 몫인 건가요? 근데 최종적으로 당무에 관한 최종 결정 기관은 최고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뭐 하겠다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도 그게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요. 원래 최고위원회가 당내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도 뭐 별로 그렇게 뭐 복잡한 잡음 없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봉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관건이 이제 그 18일에 그 정책 토론회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참석하느냐 여부일 텐데. 앞서가는 사람 이제 그 지지율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토론회가 이렇게 썩 반갑진 않잖아요. 그 공격이 이제 집중될 게 이제 뻔한데 거기다가 이제 정치 신인이고 해서 준비도 시간이 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참석을 압박하는 이 경준이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그래서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떻게 참석을 할지 안 할지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 참여를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이낙연 양강 체제일 때 처음에 10명, 9명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예비 경선 통해서 지금 6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 최종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후보가 이제 맞짱 토론을 하지만 그 유력 후보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한 10명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한 10명쯤 선체로 토론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로 보면 뭐 말이 안 되죠. 윤석열 총장은 따로 특별 대접을 해주는 게 맞는데 당내 경선 절차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또 어떤 그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명분에서 좀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좀 실수를 했어요. 탄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에 입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내 여러 주자 중에 한 사람, 원 오브 댐으로 나를 대우해줘도 좋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네. 당연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토론에 참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네. 이제 형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비 후보 토론회라고 지금 경선준비위원회가 그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당 예비 후보로 아직 등록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마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최고위원회와 경준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저는 예비 후보로 18일까지 등록을 안 했으면 예비 후보가 아니니까 그 토론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런 것들을 이 물밑에서라도 원만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 토론회에 갈 수가 없는 예비 후보가 아닌데 왜 그 토론회에 가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태까지도 맞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갈등 관계를 조정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결국은 최고위원회의와 저는 경선준비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당 예비 후보로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그런데 예비 후보로 대우를 해줄 테니까 토론회에 나와라. 이건 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네,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제 어제 아니 그러니까 성명을 그거는 발표한 적극 건- 검토하겠다는 건 본인이 이제 그때까지 얘기가 잘 되면 네. 그리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공식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때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거기에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비 후보로 등록을 안 한다면 그때까지 저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 뭐 주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는 뭐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건 월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최고위원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언론에서는 뭐 윤석열 예비 후보라고 표현을 쓰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예비 후보는 아닌 거군요. 아니 예비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당의 경선 예비 후보로는 등록을 안 했어요. 후보로는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네, 현재 일단 논란 속에 윤석열 예비 후보 지지율이 좀 주춤하는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다른 주자들이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민의힘 대선 예비 경선 판세와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역시 아마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아마 첫 토론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첫 토론에 나오면 이제 이게 13명씩이나 되다 보니까 그 11명 내지 12명 정도가 이제 집중적으로 뭐 그것도 특히 윤석열 전 총장 1위 후보한테 집중해서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대 12 게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13명이 과연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도 뭐 수준급으로 방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판은 이제 뭐 그냥 대세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만약 거기서 휘청이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야권 예비 후보 간에 지지율이 굉장히 혼전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토론이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토론회.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 지지도를 뺏어 와야 본래 이제 당내 경선 주자들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뭐 공격이 집중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걸 알고 입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볼만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래 경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표의 탄핵 논란 그리고 이제 정책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한 게 이제 관건으로 또 이제 그 논란에 이제 불씨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경선 불복 관련한 그런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경선 불복은 없다 하면서 일단락으로 가는 뭐 그런 국면이긴 합니다만. 경선 승복은 당연하기 때문에 선언까지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경선 불복 논란을 둘러싼 이 상황이 이제 봉합이 완전하게 될 수 있을지 먼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봉합이야 뭐 안 될 도리가 없죠. 경선 불복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경선에서 진 사람이 탈당해서 대선 후보로 등록해서 본선에 출마한다.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안 되거든요. 선거법에. 기껏 할 수 있는 게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 찍지 말고 국민의힘을 찍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너무 경선 불복 프레임을 갖고 치고받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서른 의원 얘기가 좀 지나친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수습을 한 걸로 보고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다만 이제 사람이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그 지지층 사이에 실제로 감정이 남아 있고 흔쾌하게 최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런 후유증 같은 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렇죠. 저게 이제 경선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저런 식의 후유증은 늘 남아요. 끝나고 나면 과거의 예를 보면 뭐 실질적으로 탈당을 한 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해서 지금 등장하는 게 경선에서 떨어지면 이제 출마를 못하게 하는 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배경도 있지만 지금은 뭐 경선에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쪽 간에 지금 특히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전 대표 측 간에 그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져 있잖아요. 이 상태가 되면 그 지지자들끼리도 반목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내가 누구 찍느니 뭐 야당 찍겠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과거의 예를 봐도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래도 또 민주당인데 뭐 이렇게 봉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이 경선 불복이냐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 측을 몰아세우는 거 저는 그 자체가 약간 좀
그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서른 의원이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분들의 30%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다시 언급을 한 건데요.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파장은 또 어떨까요? 사실은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저 형수 욕설 논란은 이재명 지사한테는 참 아픈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사실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저는 서른 의원이 저 문제를 제기한 거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의 급소를 건드렸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 보면 뭐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마 서른 의원이 저 얘기를 굳이 왜 꺼냈을까 하는 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얘기를 저는 전달했다고 보고 이제 그 문제를 한 번 더 건드림으로써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굉장히 아마 아픈 대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선도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형수 욕설 이게 경기지사 선거 때도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약점입니다. 여기를 이제 집중 타격하고 있는 건데,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좀 오래된 이슈인데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여기를 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겹다 그런 여론도 있어요. 약발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좀 이제 다양하게 이재명 경기지사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를 찍어야 될 이유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선거 전술의 어떤 재정비가 좀 필요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처음으로 그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조사가 나왔던데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지금 이제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그 갈등의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도가 좀 더 좁혀진 것 같지는 않고요. 여론조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 지지도가 약간 정체 상태에 있어요. 본인은 등산을 하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능선도 있는 법이다 이렇게 받아 넘기셨는데 지금 약간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초조해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좀 지나치게 오버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간에는 이제 3차 TV 토론까지가 진행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1대1 무제한 맞짱 토론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맞짱 토론이 과연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후보별 유불리는 어떻게 될지 뭐 한번 전망을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성사되면 굉장히 재미있죠. 특히 뭐 6명이 토론하는 거하고 2사람이 토론하는 거하고 뭐 전혀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 이 유권자 입장에서도 맞짱 토론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제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맞짱 토론하는 걸 피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쪽 캠프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6명 중에 2분만 맞짱 토론을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1대1 토론을 하면 다른 4사람하고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도 2사람만 원하면 그렇게 성사될 그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다른 4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전 그렇게 성사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짱 토론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담 토론 뭐 이런 데에서 공정성을 기할 의무가 있어요.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6명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명만 불러서 2명만 그 대담 토론을 시킨다? 뭐 이게 법률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런 그 상황을 저는 뭐 어느 언론 매체에서 만들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 요 2사람만의 그 맞짱 토론 아마 그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별 그러면 유불리 이전에 그 맞짱 토론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할까요? 지금 사실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뭐 갈등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근원은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가 공정성을 잃었다 하고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고요. 자, 뿐만 아니고
그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심송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의 생각과 송영길 대표의 생각이 혹시 비슷한 것 아니냐? 송영길 대표가 은근히 이재명 지사를 돕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경선에서 대표 역할을 잊은 여야 대표,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정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은 프로 정치인입니다. 정치가 이제 본업인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만에서 약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했는데 현역 의원들이 그쪽으로 쭉 캠프에 들어가고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정치인들이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모시겠다고 줄을 선다. 약간 괴이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 이제 이 과정에서 이 기존의 국민의힘 안에 있던 당내 주자들이 정치 경험도 많고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좀 저평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치이는 거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당내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 힘내시라라고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경선 관련한 한 줄 논평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요즘에 초미의 관심사가 여야 대선 경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경선 관리를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여야 대선 관련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죠. 내일까지 제주 지역을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에도 10에서 60mm 정도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